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고 조금 더 different perspective에서 그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 백그라운드가 천문학 공부했고 미국 와가지고 나사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 이제 관여를 했고요. 이렇게 우주공학 쪽에서는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매니지먼트도 많이 하게 됐는데 매니지먼트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이제 리더십에 대한 걸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카데믹 크리덴셜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 그제 2009년에 그 우리 회사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는 그 유니버시티 피닉스라는 이제 대학이 있죠. 음. 거기다 이제 사인업을 해서 학비는 무료로 다 받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한 4년 사이에 이제 리타이어 바로 전에, 리타이어하기 바로 전에 이제 하기를 했습니다. 그게 2013년이었습니다. 어, 저희 그 바이오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 그저 서울대학에서 이제 BS 했고, 펜스테이트 가가지고 PhD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어드바이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큐트하고 유니버시티 메릴랜드로 다 이제 옮겼죠. 그런데 뭐 저 코스웍은 다 하고 왜 저런 거 있죠? All but dissertation ABD 음. 그것만 하고 이제 회사 일에 이제 빠져버렸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Doctor of Management in Organization Leadership 유니버시티 피닉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그, 어, 완전히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왜 대학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다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 제가 그 2009년에 시작할 당시에 온라인으로 학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그분들 얘기가 그 당시는 한 10% 정도 그 미국의 대학이 온라인 렉처 시리즈를 이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within 10 years 이제 거의 이제 100% 온라인으로 아마 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많이 온라인으로 갔더라고요. 지금 그 가르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온라인 프로그램의 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제 컴퓨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어, 그 글자 하나, 단어 하나마다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요. 아주 그냥 이 시어머니가 뒤에서 막 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Anyway, 어, 제가 71년에 미국을 왔는데 74년에 잡을 얻어가지고 2013년까지 한 40년, 39, 40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Satellite Navigation, 인공위성 항법, 이제 제 전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CSE라고 Computer Sciences Corporation. 이 당시는 IBM 다음으로 큰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IT 회사.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하고 DOD의 그 시스템즈 엔지니어를 좀 했고요. 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뭐였죠? 오거니제이션 리더십 그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앤 그룹 IQ 인스티튜트라는 그 조그만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 안에서 그룹 인텔리전스에 대한 모델링, 그룹 IQ에 대한 컨셉트하고 그 모델링, 그 그룹 인텔리전스는 MIT가 좀 센 편입니다. 음. 이제 그렇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그러는 동안에
한 40년 동안에 제가 어 이거 뭐야 KSEA 헤드코어에서 총무도 해봤고 DC 챕터 회장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회장도 해봤고 그 다음에 SNU USA 그 회장도 한 2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저 한국학연구소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ICKS. 거기에 부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천문학하고 오거니제이션 리더십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았어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리타하면서 이제 거기를 좀 익스플로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미국인 그 학자분들하고 같이 이 카운슬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서울대학교 동문들로 한 15분이 이제 펀딩을 해줘가지고 3년 동안 그 서울대학에서 교수님들 모셔다가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컨퍼런스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현재는 어, 그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티 이제 워싱턴 DC 회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것이냐. 그거하고 두 번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이 한미연합회의 미션입니다. 그게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전국에는 전국의 회장은 이제 뉴저지에 있는데 김명길 회장님인데 여기는 내셔널와이드 챕터가 한 39개인가 이렇게 있고요. 한국에는 이제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네. 한미를 아우르는 그런 한미연합 그런 단체입니다. 어, 여기 지금 어, 그 리타이어를 2013년에 했는데 그 이후부터 시즌에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에 한 번씩 커뮤니티에서 이제 렉처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보여드리는 건 제가 40년 동안 한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그 아웃라인인데 커서가 보이죠? 네. 예. 가운데 보면은 스퀘어에 스페이스 미션 아키텍처라 그래가지고 이 주의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이제 다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은 어, 우주에 있는 저 갤럭시도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불이 나고 그러면 산불 같은 거 이제 그것도 디텍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떠 있죠. 여기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또 GPS도 이제 여기 해당되고요. 여기 이제 컨트롤 센터입니다. 여기 이제 모니터들이 많고 여기 세계지도 있고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라켓이 올라가는 거 라켓 선치 그 다음에 스페이스 셔틀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관여하는 거는 이 중에서 요 부분입니다. 여기 인공위성 궤도가 있고 이제 그 인공위성이 돌아가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트래킹 해가지고 궤도 계산하고 어, 궤도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수정도 하고 궤도를 올린다다가 내린다는 게 이제 할 수도 있고죠. 근데 이제 그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지오스테이셔너리 세틀라이트라고 그래 정지 인공위성 이게 이제 지상에서부터 한 36,000km 올라가면은 그 세틀라이트이 그 움직이는 속도가
그 지구의 로테이션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볼 때는 정지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정지 인공위성이라는데 Geostationary Satellite. 이제 그런데 그 360도 이렇게 서클 어라운드해서 그 오비럴 슬롯이 있는데 360도 돌아가면서 이제 그 슬롯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잘못 움직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새틀라이트하고 그 프리퀀시 제이밍도 생기고 막 이래요. 그리고 자칫하면 서로 충돌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신경 써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인공위성 그 몸 자체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야 원통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회전 안 해요. 그 이제 밑에 동체만 이제 회전을 하고 그러는데 그 회전하는 이유는 이제 자세를 스테빌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앵귤러 모멘텀 줘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엔테나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 라켓이 올라간다든가 스페이스 셔틀이 올라간다든가 그 스페셜 이벤트가 되면은 어, 그 당일은 물론이고 한 일주일 전후에서는 굉장히 바빠지고 그러죠. 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센터에서 커맨드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여기 컴퓨터 오퍼레이터들한테 이제 그 커맨드를 주면은 그 세틀라이트에다 커맨드를 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릴리스 해가지고 지상 그 센터로 보내면은 하드 디스크에다 스토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티스트들한테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연구시키고 그러죠. 그런 중에 토픽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우주에 어, 그 스파이럴 갤럭시 이런 걸 이제 탐색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에스트로노미에서 ABD 했던 그거는 요거 이제 스파이럴 갤럭시에 컴퓨터 모델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니셜 컨디션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스핀을 주면은 이게 이제 로테이션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디벨로프 되느냐 이제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디서테이션을 끝을 못 냈습니다. 근데 사실 리타이어 하고 난 지금 와서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제 건강이 좀 괜찮다 고 생각될 때는 제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 흥미로운 토픽이기 때문에. 이게 제 백그라운드고요. 오늘의 토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1세기 지구 온난화가 그 세계적인 그 토픽인데 우리 지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자. 근데 천문학을 한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아, 다른 그 아, 연구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각도가 전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렉처 이거를 만드는 거죠. 어, 그 지구에 빙하기가 있다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얼음이 꽝꽝 오르는데 북극하고 남극에 이제 얼음이 얼잖아요. 자꾸 커져. 그러면 이제 바닷물에 있는 그 수분을 다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얼거든요. 그럼 바다의 수면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녹기 시작하면 바다 수면이 올라가고 이제 그거를 이제 10만 년 주기로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게 이제 남극의 빙하를 이제 드릴을 해가지고 뽑아서 이제 그 탄소 양 그래프를 만든 빙하기 간빙기를 구별하는 건데 그거 이제 보여드리고요. 어, 따라서 이제 그 빙하기 간빙기가 되면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13,000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주변과 일본까지 육지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 후에 이제 북극, 남극 고산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왔고 한국의 서해 남해 바다가 생겼다. 아, 해수면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지대가 낮은 해변 지역, 항구, 저지대, 낮은 섬은 물에 잠길 수가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교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21세기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그런 측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이제 사용하니까 탄소량이 증가하고 또 탄소량이 증가하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선이 그 대기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 트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온실 효과의 원인이 돼.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온난화가 그럼 계속 지속될 거냐? 다시 빙하기로 돌아갈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 그 청중분들한테 제가 농담을 삼아서 진담인데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지대, 해변가나 저지대는 땅을 사지 마시라. 우리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손자들이 갈 때는 물에 잠길 거예요. 그런 데는. 땅 사놓으시면은, 별로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 지구가 이제 빙하기가 되면요. 여기 보여드리죠. 왼쪽에 이 얼음이 덮이는데 여기가 지금 미국 여기 캘리포니아 반도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멕시코가 있고 여기까지 얼음이 내려와요. 그 빙하기가 한참 이제 추울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간빙기 in between 그 빙하기 중간 그를 이제 간빙기라는데 간빙기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얼음이 녹는 거죠. 어, 그 알라스카의 그 크루즈를 타고 가시면은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그 이저 이 글레이셜 에리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제 녹고 있죠. 이게 지구 태양계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 태양이 있고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명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지구예요. 파란색의 지구.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이드 벨트가 있고 주피터, 세런 덩치 큰 그 행성들이 있어요. 유라노스, 넵튠 이렇게 있는데 더 밖으로 나가면 카이퍼 벨트라 그래가지고 이 얼음 덩어리들이 이제 태양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저건 이 9개 행성이 이제 지구를 이제 공전을 하는데 이 커다란 덩치 큰 친구들이 이 작은 특히 이제 이 지구 같은 그 작은 행성의 궤도에 영향을 줘요. 에, 이 혼자 제멋대로 이렇게 돌지 못하게 어, 이 덩치 큰 이 주피터나 세런이 지구 궤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이제 오른쪽 보시면 그 멜랑코비치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고안해낸 거예요. 뭐냐면은 어, 이제 지구가 태양을 이제 도는 궤도, 지구의 태양 궤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원형이 5만 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타원형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5만 년이 되면은 원형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주기를 이제 10만 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어, 이렇게 원형일 때하고 이렇게 타원형이 됐을 때 이 거리 한 5 million 마일 정도 이렇게 차이가 진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태양 복사선을 받을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 결국은 그 태양 복사선이 지구로 오는데 이제 지구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무슨 앵글로다가 이제 태양 복사선을 받아들이느냐인데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여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면서 태양 복사선이 닿는 이제 이렇게 밝은 부분 있죠. 그 이 각도가 이렇게 달라지면은 이제 지구가 받는 그 태양의 복사선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이 자전축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자전을 하는데 자전축이 팽이처럼 이렇게 축이 흔들려요. 이제 프리세션이라 그러고 이제 이러는데 요거가 한 2만 3천 년에 걸쳐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축이 도는데 축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게 이제 프리세션이라는데 그게 한 2만 3천 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액시얼 틸트라 그래서 지구가 지금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그 자전축이요. 21.5도에서 24.5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그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한 4만 1천 년 걸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 지구가 이렇게 적도 쪽으로 가면은 그 자전하면서 벌지가 생겨서 그 적도 쪽은 이렇게 남극하고 북극보다는 서쪽, 동쪽으로 해가지고 플랫해져서 조금 더 길어지죠. 이게 플랫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플랫한 형태에 대해서 아주 소량이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인력이 이제 미치게 되면은 이제 그 섭동을 일으키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한 4만 1천 년 걸린다는 거죠. 그다음 이런 경우는 이제 2만 3천 원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멜랑코비치 사이클 거기 가면 한 10만 년이 되고 이제 이런 게 다 중첩이 돼가지고 슈퍼임포즈 돼가지고 지구면에 오는 태양 복사량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한눈에 어, 표시한 게 또 한 가지 일단 말씀드리기 전 또 한 가지 태양 자체는 그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핵융합 반응하면서 그 안에서 11년을 주기로 흑점이 많이 나타났다가 또 적게 나타났다 이래요. 이제 그래서 태양 그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11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많이 뿜어낼 때가 있고 또 적게 뿜어낼 때가 있고 해서 흑점 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선스팟 사이클 아니면 솔라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1750년부터 이렇게 측정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온 게 지금 현재 2000년이죠. 어 이게 이제 11년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사이클 25가 이제 한 한 3분의 1쯤 지나갔어요. 한 4분의 1.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뭐냐면은, 어, 11년을 주기로 태양에서, 외부로다가 그 태양 복사선을 이렇게 뿜어내니까, 이제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하고 이 태양 그 내부 활동, 그거 아주 합해가지고 이제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이 저 매크로 스케일에서 볼 때 선스팟 사이클은 굉장히 짧으네요. 예, 이거는 이제 태양 자체의 그 핵융합 반응이거든요. 음, 태양 내에서. 예.
어, 예. 이제 그래가지고 외부로다가 태양 복사선을 이렇게 뿜어내는 이제 그 자체가 또 중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매크로스코픽한 거하고는 좀 다른 그 측면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빙하기를 과거 한 80, 80만 년, 한 90만 년 동안에 에, 빙하의 뭐라 그래, 탄소양을 측정해가지고 그, 그 수면, 바다 수면의 높이를 이렇게 잰 거예요. 그래서 요 80만 년 동안 고개 중에 최근 10만 년 사이클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형태인데, 14만 년 전쯤에서, 이제 빙하기가 이렇게 녹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간빙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한 4, 5만 년 돼요. 요 간격이.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유사한 형태가 지금 보여요. 여기하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여기서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어, 이렇게 녹을 때는 확 녹아버리는데 올 때는 조금씩 이제 얼기 시작해가지고 10만 년 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확 그냥 추워지는 거죠. 최근 18,000년 전에 가장 그 심한 빙하기를 겪었어요. 그때부터 여기서 지금 한 13,000년, 여기쯤은 13,000년쯤 되죠. 그때부터 이제 어, 서해하고 남해에 물이 찼다는 거죠. 음, 그 바닷물이 녹아가지고. 그래, 그거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 여행을 가서, 그 가이드가 이제 해변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매년 그 수면이 올라간다 그래요. 자기네가 그걸 느낀대.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사장도 자꾸 줄어들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실제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것이 앞으로도 몇 년이나 더 걸릴 거냐? 그거는 we never know. 우리가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여기서 이런 예가 있었는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다가 이제 얼기 시작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음, 어떤 사람은 빙하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음.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한 2, 3만 년은 뭐 훨씬 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케일이 워낙에 크니까. 그러게요. 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지금 어,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시작한 게 20만 년 전이라 그러거든요. 20만 년 전인데 어, 그, 저, 이, 우리 여기 이 스케일에 보면은 뭐 20만 년은 뭐 별론데 어, 음, 이게 지금 그 남극에서요 이렇게 이제 드릴링을 이제 하는데 드릴링을 해가지고 이제 얼음 기둥을 뽑아내는데 이렇게 얼음 기둥을 뽑아내면은 이렇게 나이테 비슷하게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층층이 CO2 탄소 양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령 뭐 어, 1피트나 1인치다, 1피트나 2피트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가령 뭐 몇만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어나리시스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km, 2km까지도 뚫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빙하기 커브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빙하기인데 1만 5천 년 전 한반도 주변 지형. 이 동해는 아직도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도 바다가 있고 이 태평양 바다 이렇게 있는데 서해하고 몽골 지역 이쪽에 그다음에 이 남쪽 여기에 그다음에 일본 다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강줄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심했을 때는 이제 여기 그 사막인데 이 지역은 워낙에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었다 그래요. 어, 그 사막의 정의가 1년에 비가 250mm 이내로 올 때 그 지역을 사막이라 그런대요. 비가 거의 이제 오지 않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꽤 살았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유적지, 서해 바닥에 인간이 살던 유적지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동이족들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육지였을 때, 여기 황하강,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뭐 이렇게 해서 좀 강만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어, 물이 이제 차기 시작해서 지금 그 서해안, 남해안의 그 깊이, 물의 깊이를 보면은 이제 80m, 그다음에 이제 100m 뭐 이렇게 깊이를 이제 측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해수면이 이제 상승을 하면 어 2050년, 2100년 이렇게 했을 때 2100년을 이제 기준한다 그러면은 서해가 이제 이런 지역에 잠길 수 있는 이 남해는 남해인데 레이블을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남해 이쪽에. 2100년쯤 되면은 이 지역이 한 60cm 이상 물에 이제 잠길 거다.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칠한 데는 이제 상시 침수가 된 거고 이제 다른 데는 좀 약한 데고요. 또 1년에 1cm 올라가는 거예요? 대강? 어, 지금 지금부터 지금 2100년이면 20년, 80. 2026년인데 예. 75년 남았죠? 1cm가 채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이제 평균 잡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음, 예. 참, 근데 이제 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60c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령 이제 인천의 그 습지대 이런 데 갔을 때 60cm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큰 거죠. 음, 어,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농사도 지고 살만한 데지만 60cm가 소금물로 채워진다 그러면은 참 어렵죠.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2050년이 되면은 서해 간척지나 매립지는 연례적으로 침수가 시작되고 2100년 중간쯤 가면 광범위 저지대가 침수되고 2100년 말기에 가면은 상시 침수 가능성이 있다. 남해하고도 이제 유사한 그런 동해연안이 이제 피해가 굉장히 적은 지역인데 아, 북한 서해 평야가 이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요. 농경지에 그 소금물이 차면은 그 농사 못 짓죠. 그 생산성이 급감하고 대규모 수몰 위험이 생길 거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한국만 얘기하는 건데 이 거기서 서쪽 서해 바다를 건너가 중국의 동해안을 보면은 거기가 굉장히 저지대라 그래요.
지금은 육지지만 굉장히 저지대가 돼가지고 물이 조금 차기 시작하면은 이제 완전 이제 늪지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뭐 한 49개인가 50개 해서 그다음에 이제 100개까지도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중국의 동해안이지만 우리를 보면 서해 바로 건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 서해 지역이 그냥 레디에이션으로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참 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음, 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면은 미국 이제 동해안 저쪽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칼라가 이제 그 인디케이션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플로리다 가면은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요. 이제 뉴올리언스 쪽 이쪽에 텍사스 쪽 이쪽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2050년 지금부터 한 24년 후면은 20cm 정도 올라가고 2100년 가면은 이제 60cm 그다음에 1m. 근데 이쪽 지역은 석회암 지반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석회암이 좀 잘 녹죠. 이제 그런 게 있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22cm, 65cm, 100cm. 거기엔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침강이 많이 생긴다 그러고 인천 송도 보면은 20cm, 65cm. 여기에 대규모 매립지가 있잖아요, 인천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 부산 낙동강 하구에 18, 20, 55, 90. 하구 배수 한계가 생긴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 가령 이제, 네덜란드가 홀란드인가요? 그 땅이 낮아가지고 그 네덜란드. 뚝을 해가지고 바닷물을 이제 막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하수가 잘 못 나가요. 하수가 나갈 수가 없죠. 이미 그 아래는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음, 그러면은 그걸 펌프로 다 뽑아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 양자강 삼각주 이쪽도 어, 오른쪽에 보시 집안 침강이 생기고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다. 또 상하이는 인구가 엄청나 한 3천만 된다 그러죠. 어, 그다음에 광저우 선전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삼각형 저지대가 있고 도쿄만이 이제 18cm, 55cm, 90cm 방조제에 의존하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하수구 처리가 문제가 될 거예요. 음, 그다음에 오사카만은 이제 20, 60, 95 여기도 이제 매립 항만 방제 이제 이런 걸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태평양에 조그만 섬나라가 있었는데 관광도 하고 뭐 이래서 물이 차니까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이렇게 물이 차면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이제 어코모데이션을 했지만 물이 계속 차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형편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이미디어트한 이제 임팩트가 오는 데고 대륙 같은 데는 이제 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그 매크로스픽 그 관점에서 볼 때,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구가 겪는 10만 년 주기의 그 사이클에 이렇게 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 많은 경우는 참
그 천문학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것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 예. 학문이 여러 개가, 그 흥미로운 얘기는요, 그 각 학문마다 그 인간 생활에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공학 같은, 공학 같으면은 무슨 이론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생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주기를 보면은 한 5년 정도면 된다 그래요. 음, 엔지니어링에. 음, 그런데 이제 물리학 쪽에 가면은 5년 가지고는 안 돼. 안 돼. 물리학 이론이 나와가지고 음, 그것이 이제 실용화돼서 생활에 이제 유익하게 되려면은 15년은 걸린다. 근데 또 비교해서 수학은 어떠냐? 수학은 20년도 더 걸려. 예, 이제 그러건데 거기에 비해서 천문학은 이건 뭐 몇백 년 걸려야 돼. 예, 예를 들어서 케플러가 타원 궤도의 법칙을 이제 세 개를 이제 발견했죠. 그거를 활용해서 그게 1640년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운 거예요. 음, 그때 그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우게 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케플러스로 그 천문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멜론코비치 그 사이클을 생각하면 10만 년 주기니까 한 10만 년도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론은 나왔지만 그거를 프루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맞아요. 예, 최대한으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은 할 수 있지만 음, 우리가 그걸 프로브할 수는 현실로 없어. 증명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예. 어,